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 때 차례나 또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교는 인의예지를 내세우는 사상체계가 아닌가요? 왜 이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유교와 연관이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에게 재앙이 생길까요? 보편성 입장에서 살펴볼게요. 지금 제사를 지내는 나라는 동아시아권의 일부 국가들 뿐이고 우리나라도 고려시대까지는 조상에 대한 제사가 없었죠. 조상 신의 파워가 보편성을 지니지 않는다면 종교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미풍양속이 아니냐고요? 맞아요. 미풍양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조상에 대한 제사가 우리 민족에게서 기원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생겨났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흥미롭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니 스킵하지 마시고 보셔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펀토피아로 어서 들어오세요. 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 뻔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피로를 싹 풀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유교의 뿌리를 캐보면 공자도 결국 창시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전수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시자는 거슬러 올라가서 은나라의 조갑이라는 인물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상서라는 유교 경전이 있어요. 상서는 중국의 고문서로서 공자에 의해서 100권으로 추려졌고 분석행류 이후에 복생에 의해서 29권으로 다시 만들어졌어요. 유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이 책에는 중국 은나라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황허 지역에 수백 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부족인 상족과 동이족이 있었어요. 상족과 동이족은 전쟁을 막 거듭했어요. 상족 토템은 황하신, 산신, 조상신, 천신이었고 동이족의 토템은 새였어요. 그 후에 상족이 동이족하고 전쟁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내륙으로 이동을 해서 은나라를 세웠죠. 당시에 은나라 왕이었던 무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조간이었고 둘째가 조갑이었어요. 당시에도 첫째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상서에는 무정의 왕위 계승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아버지 무정이 형인 조강을 두고 조갑을 왕으로 세우려 하자 조갑은 이를 피해 있다가 할 수 없이 왕위에 올랐다. 1899년 중국 역사를 흔드는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3500년 이상 땅굴에 파묻혀 있던 갑골 문자들이 발견되었던 거죠. 그동안 상서 등의 문헌이나 전설에 의해서만 전해졌던 그 은나라의 본 모습이 갑골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갑골문의 발견은 유교 근본주의자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서삼경 중에 상서, 이 주역의 기록들이 조작되었던 것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던 것이에요. 갑골문에 따르면 은나라의 무정 이후의 왕위 계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은나라 왕이었던 무정은 맏아들 조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맏형인 조강보다 동생 조갑이 더 똑똑했던 거예요. 아버지 무정은 똑똑한 조갑을 왕실에서 먼 곳으로 보내버렸죠. 하지만 마침내 조갑은 쿠데타를 일으켰고 형을 해결해버린 거예요. 조갑이 쿠데타로 형을 몰아내고 권력을 쟁취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상서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유교가 이상적으로 삼았던 은나라, 주나라의 역사를 왜곡한 유학자들의 붓길이 상서에 묻어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된 조갑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제례 문화의 정비였습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토템, 즉 황하신, 천신 등에 대한 제례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직계 혈족들의 재래만을 강화했죠.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그 고도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유교 문화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문화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조상에 대한 제사가 바로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조갑에 의해서 그의 조상신은 전쟁, 농사, 날씨, 질병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전천후적인 존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갑이 만든 깜짝 쇼는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우리 조상이 최고라는 그 억지는 주변 부족들의 질투와 원한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주변 부족들은 우리 조상이 최고라는 그 오만한 은나라를 연합해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선봉이 된 나라가 바로 어디? 주나라였죠. 결국 주나라는 은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나라가 패망국 은나라에 취한 조치 중에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은나라의 재래 전문가들을 살려줬어요. 왜? 은나라의 재래 전문가들은 주나라의 족보를 체계화한 거예요. 그것과 함께 주나라의 토템은 또 하늘이었죠. 주나라는 이것을 발전시켜서 주나라의 왕은 하늘의 아들, 즉 천자이므로 무조건 복속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었죠. 천자는 정치적인 존재인 동시에 종교적인 존재, 두 가지 다인 거예요. 동양 정치의 검은 그림자인 통치자의 카리스마, 혹은 쉽사리 법을 유린해버릴 수 있는 그 초법적인 권한 행사의 문화적인 면죄부가 바로 이때 여기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유교 국가 국민들의 준법 정신이 항상 낙제점인 이유인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상신 숭배를 내세워서 종족의 우월성을 강조했고 외부적으로는 하늘을 내세워서 모든 종족에게 복속할 것을 요구한 거예요. 이렇게 은나라 그리고 주나라 이야기를 오래 한 이유는 공자가 이상국가라고 설정한 그 나라가 바로 주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나라의 조상신 숭배 그리고 하늘 숭배 사상은 그대로 유교의 근본 정신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유교의 근본이었던 조상 숭배 그리고 하늘 숭배 사상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또 허구적인지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자는 이런 과거를 무조건 따지지 마! 그리고 그냥 믿어! 라고 강조한 거예요. 질문하지 마! 공자는 주나라의 종법제도에 심취해 있었죠. 그는 주나라의 종법제도가 완벽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나라의 모든 역사적, 정치적 사건들을 점차 미화시켜갔습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옛 왕들은 모두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백성들은 언제나 화목했고 관리와도 아무런 원한이 없었는데 너는 이것을 아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아니 검증 불가능한 과거를 내세운 다음에 이게 무조건 옳으니까 너 토달지 마. 그쵸? 이렇게 논쟁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버린 거예요. 성인이라고 불리는 검증 불가한 그 인물들을 내세워서 그들은 무조건 옳아! 그 가치를 전파한 거죠. 결국 과거의 그물에 스스로 구속을 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라고 해서 무조건 옳을까요? 성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수가 없을까요? 하지만 이것을 부인하면 유교의 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유교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인 온고지신, 이 과거를 알아야지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일가견이 없는 말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제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다고 말씀드렸나요? 온고에만 머물러서 지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래서 유교가 우세한 나라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늘 과거 청산, 적폐 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혼란기인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한 인물은 진시황이죠. 하지만 이 진시황의 통치는 불과 26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나라의 유방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거죠. 그 후에 한나라의 한무제가 등극해서 흉노족을 물리치는 등 중국에 의한 동아시아 패권이 형성이 되니까 창업보다 수성이나 어렵다는 것을 직감한 이 한무제는
천하에 명을 내려서 대책을 구했습니다. 이때 국가의 마스터 플랜을 제출한 전국의 제사들만도 1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 수많은 대책들 중에 한무제의 눈길을 끄는 대책이 있었으니 그것은 나이 예순의 동중서라는 인물이 제시한 대통일론이었습니다. 한무제는 대통일론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것은 중앙집권화의 강화, 불필요한 사상 논쟁을 금지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천자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다 때문에 제후는 천자로부터 명을 받아야 한다. 또 신하는 통치자로부터 명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명을 받아야 하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명을 받고 위를 섬기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섬기는 것은 하늘이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상하 관계는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하늘을 섬기게 되는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이 바로 대통일론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섬기는 유교 외에는 어떤 것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상적 경직성으로 인한 언론에 대한 통제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중서는 유교에서 통치에 적합한 수직윤리, 조상숭배 등은 천명사상과 혼합해서 써먹되 인과 의의 이 교훈은 대국민 순화용으로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몇 가지 주술적인 분위기를 첨가해서 정치에 힘을 가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흔히 오행설이라고 불리는 주술적인 우주관이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는 우주의 모든 존재를 다음과 같은 10개로 단순화시켰습니다. 하늘, 땅, 사람, 양, 금속, 나무, 물, 불, 흙. 이 10개의 원소설이 10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속, 나무, 물, 불, 흙 등의 5가지만을 강조해서 말할 때 오행설이라고 부릅니다. 동중서는 이 10가지 원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 세상의 화와 복을 만들게 되는데 그 화와 복은 전적으로 인간의 하늘에 대한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인간이 하늘을 잘못하면 일식과 월식, 지진, 홍수, 가뭄 이런 자연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하들의 황제에 대한 보필이나 또 백성의 관리에 대한 충성 여부였어요. 하늘이 인간의 행동에 반응을 보인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천인 가문설이라고도 하죠. 가뭄이 들 때 역대 조선의 왕들이 기유제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론이 얼마나 유치하고 졸렬했는지는 그가 말한 홍수와 가뭄을 막는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비는 음에 속하고 가뭄은 양에 속한다. 따라서 가뭄이 오는 것은 양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춰서 음기를 발산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유교가 바로 이런 종교 사상인 것입니다. 여자가 나와서 춤을 춰야 한다고요? 이것을 미풍양속으로 삼고 보존시켜야 한다고요? 이런 사상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이 이 조선의 유학인 것입니다. 유교에 대한 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교는 개인 윤리와 사물의 이치, 국가의 발전 원리 등이 모두 하나로 얽혀있기 때문에 유교가 지배적인 사회에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얽어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에. 그것이 성리학 이전이나 그 이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교는 지배자의 구미에 맞는 정치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전 국민을 속박해버리면 지배하기는 대단히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외부적인 충격이 없다면 수백 년 내지는 수천 년 지배도 가능할 것입니다. 단, 사회 발전은 없습니다. 사상을 통제하니까 인재 또한 배출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이 바로 그런 사회였죠. 서양이나 일본의 도전이 없었다면 노비제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지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선이 망한 것이 아쉬우신가요? 전 국민의 30에서 40%를 노비로 삼은 나라에 단순히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니까 라는 그 이유로 모든 면에서 면죄부를 줘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뜨거운 감정을 이제는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차가운 머리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치열하게 우리의 머리로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성리학 하나에만 매달려왔지만 세계적인 성리학 이론이나 성리학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죠. 그렇지만 역시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가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 동안 세계적으로 체계화된 철학이나 종교를 단 한 개라도 배출한 적이 있는지 이것을 질문해 봅니다. 영어로 China는 중국을 뜻하지만 도자기라는 보통 명사도 되죠. 영어로 Japan은 역시 일본을 뜻하지만 칠기 혹은 오칠이라는 보통 명사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Korea는 단지 한국일 뿐입니다.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상품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교와 사대주의를 맹신한 조선의 부끄러운 성적표이며 지금도 대한민국을 유교 국가로 끌고 가려는 자들에게 우리가 물어야 할 그 엄중한 질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